물같이 바람같이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 말씀 열반경 사국에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락. 보고 듣는 모든 현상은 변한다. 곧 생하고 멸하는 법칙이다. 이 생멸이 생멸 아님을 깨달으면 곧 고요한 열반의 경진이라.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 김자원입니다. 7월은 한 해를 반으로 접은 첫 면입니다. 뭔가 새롭게 시작해도 될 것 같은, 아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의미를 부여할 만한 달입니다. 어느 때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스스로 의지를 갖고 늘 자신을 새롭게 갖고 가야 하는 신선한 길이 우리 삶이기도 하지요. 다른 한편 뭔가 막연한 불안감으로 외롭고 두려워하는 이도 계실 것입니다. 혹은 사는 게 무료하고 지루하다는 이도 계실 거고요. 지루함은 우리가 바라던 안전하고 편한 삶의 습성에 빠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늘 변하는 현상 세계에서 자신이 원했던 상황만은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그런 시간이 지속되면 또 무료해지게 되는 인간의 속성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변한다. 라는 열반경의 말씀은 무언가에 집착한 마음이나 머무는 마음의 사슬을 끊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집착한 것이 좋은 것이든 싫은 것이든 집착 자체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가리게 만듭니다. 진리와도 멀어지고요. 보고 듣는 모든 현상은 변한다. 곧 생하고 멸하는 법칙이다. 이 생멸이 생멸 아님을 깨달으면 곧 고요한 열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말씀? 이보다 더 명확하고 생생한 인생살이의 지침서가 있을까요? 지혜와 복덕을 지니신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생멸이 생멸 아님을 깨닫기 위한 시간,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 불교의 대표적 선지식이자 대석학인 탄허 큰 스님 유불선뿐만이 아니라 주역, 정역, 성경까지 통달하신 탄허 큰 스님에 대해 10여 년간 연구한 문광 스님, 탄허 사상 국내 제1호 박사 문광 스님께서
2021년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 해주신 법문 발췌했습니다.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오늘 불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 모이신 거 보니까 반갑습니다. 절에서 법상 앞에서 경전 강의하고 하다가 이렇게 박람회 와서 하니까 원효대사가 예전에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중과 같이 하는 것이 진정한 불교고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일심으로 기도하고 정진하는 것이 우리 불교의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많이 모이셔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축제 자리에 모였으니까 좀 재미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경전을 들고 나오니까 깜짝 놀라시는데 인왕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는데 소라고 하는 건 주석입니다. 인왕경이라는 경전이 원래 내용이 많은 것이 아니고 이게 두껍죠. 근데 여기에 우리나라의 원측 스님이 당나라 때 중국에 가서 현장 스님의 증의를 받던 대단한 실력을 가지셨던 원측 스님이 여기에 주석을 단 경전이 인왕경소입니다. 그걸 다 번역을 해놓은 거지. 동국대학교의 백진순 선생이 원측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 이게 주석을 다 번역을 해놓으셨어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원측 스님이 해신밀경에 주석을 달아놓은 해신밀경소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요. 티베트에서 한국의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유일한 책이 해신밀경소입니다. 티벳에 있는 고승들이나 모든 분들이 우리나라 원측 스님의 해신밀경소를 보면서 감탄을 하시면서 주요한 텍스트로 공부를 하고 계세요. 그 정도로 위대한 스칼러십을 가졌던 분이 원측 스님이에요. 그분께서 이 인왕경소를 번역을 해 놓으셨어요. 오늘의 주제는 인왕산입니다. 지금 서울국제불교박람회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강의 내용에 서울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에서 세계에 대표할 수 있을 만한 국제적인 게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불교는 당연히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박람이라고 하는 건 넓게 두루 다 본다는 게 박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불교뿐만 아니라 불교 문화와 관련된 많은 부분을 넓게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인왕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인왕경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서울 얘기를 하면서 인왕산 얘기를 하면서 무학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서울에 살고 있는데 저는 한국불교 한국학을 전공을 하는데 제가 늘 하는 말이 한국인은 한국을 잘 모른다. 그 다음에 한국인이 한국 역사를 제일 무시한다. 중국은 없는 역사를 만들죠. 일본은 버젓이 있는 역사를 왜곡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은 사실대로 있는 역사도 잘 챙기지 못한다. 그게 저의 문제의식입니다. 제가 5살에 천자문 시작해서 25년을 동양학을 전공을 했는데 한국 거는 별로 못 봤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중문학을 10년 했는데 한국 거를 잘 못 보고 삼국유사 같은 거 필수 과목으로 공부하라는 얘기 잘 들은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원효대사의 대승기실론소를 한국인이라면 무조건 읽어보라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출가해서 동국대학에서 한국 불교사를 들으면서 원효대사의 전집을 보면서 저는 거기서 이제 완전히 제 인생을 결정했어요. 이 정도면 한국학 할 만하다. 제가 우리 유교나 노장학을 전공을 했는데 퇴계 선생, 율곡 선생, 다산 선생 같은 분들 세계적 석학 맞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보니까 너무 많은 석학들이 즐비해요. 학자들도 인해전술이에요. 사고전서에 가득 들어있는 중국의 그 대가들을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대학자들이 감당하기가 힘들 만큼 버거웠어요. 근데 출가를 해가지고 한국 불교를 보니까 이거는 좀 경기가 좀 다른 경기였어요. 말하자면 불교는요 아무리 인해전술을 써도 에베레스트 정상을 찍었느냐 아니냐의 차이잖아요. 성불 했느냐 못했느냐,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고승들, 우리 큰 스님들은 전 세계의 어떤 분들과 견주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깨달음을 갖추고 계시더라. 그럼 됐다. 그래서 제가 한국학을 전공해서 한국 불교를 전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땅이 얼마나 위대한 땅이냐, 이게 작은 땅인 것 같아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릴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제가 타너 스님 연구한 겁니다. 타너 스님이 민족불교 말씀을 하시고 우리 감방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날이 있다. 그리고 물질 문명의 세계에서는 한국이 그냥 따라가는 입장이었으나 정신문명의 세계가 오는 날에는 우리 한국이 세계의 정신문화의 중심이 될 것이다. 한국은 감방이고 감방은 소남이고 젊은 청년 정신이 세계를 한번 주름잡는 날이 올 것이다. 40년 전, 50년 전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도 주역을 비롯한 역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학의 내용들을 다 수긍을 하고
타너 스님 연구를 오래 했어요. 그러고 나서 타너 스님 정신을 이어받아서 한국학을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그림이 인왕제색도라는 그림입니다. 다 잘 아시죠? 겸재정선이 그린 인왕제색도입니다. 최근에 이 인왕제색도가 뉴스에 많이 나왔지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그 유품으로 박물관에 있던 거를 이재용 회장이 사회에 기증을 해서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리라고 봅니다. 겸재정선이 76세에 그린 그림이에요. 이 인왕제색도에 대해서는 유튜브에 찾아보면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76세의 노인이 인왕산에 살았어요. 옥인동에 살았답니다. 근데 이 겸재가 그림 중에 400여 점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그림이래요. 1m가 넘어요, 가로가. 그러니까 이 그림을 왜 76세 된 노인이 그렸을까? 그리고 이게 여러분 동양은 말이죠, 시중유하여 화중유시라 그래요. 그림 속에 시가 있고 시 속에 그림이 있어요. 그림으로 다 나타내지 못하는 거는 그게 시를 붙여놓고 시 속에 다 드러내지 못하는 거는 그림으로 형상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시와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오고 가게 만들어 놨는데 겸재의 그림에도 항상 재와 시가 붙어 있어요. 그림에 대한 시가 붙어 있다고요. 근데 이 인왕제색도에는 시가 없어요. 재와 시가. 그러면 재와 시의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제목입니다. 제목. 인왕제색 하는 그 제자. 제자 한 글자가 시로 말하면 말이죠, 시안이다 이게. 여러분 한시는 말이죠, 시 글자가 쭉 5원절구, 7원절구, 율시가 있으면 그 중에 시안, 시의 눈이 되는 글자가 하나 있어요. 핵심되는 글자가 있다고. 그 글자를 뽑아내야 돼요. 그 글자가 다른 시와 비교해서 뭐가 다른가를 찾아내는 게 시를 보는 안목인데, 인왕제색도의 핵심은 제라고 하는 글자 한 글자 있어요. 그 제자가 뭐냐면 비가 개일 제자입니다. 비개일 제자. 비가 개인다는 거예요. 제가 타너 스님의 제자이신 통강 스님께 정강을 받았습니다. 입적하셨죠? 무비 스님, 각성 스님, 통강 스님이 타너 스님의 타너 삼거리라 그래서 정강 받으신 세 분의 법제자신데, 그 중에 통강 스님의 법호가 타너 스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제월 통강이세요. 제월이에요. 제월. 비가 그치고 난 뒤에 달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비가 딱 그쳤을 때 그 달이 더 밝아 보이잖아요. 깔끔하고 상큼한 그 모습이 이제 제자라고 하는 글자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면 인왕산 봉우리가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죠. 비를 화강암 바위가 머금고 있는 겁니다. 비는 그쳤고 화강암 바위에 빗물이 묻어 있는 상태라 되어 있는데, 그 윗부분은, 바위 부분은 아주 강력한 힘으로 그렸고 밑에 있는 집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섬세하게 그렸죠. 겸재정선의 대표작인 이 작품이 국보인데요. 국보로 되어 있는 그림은 우리나라 몇 작품 없죠. 추사의 세한도, 그 다음에 겸재의 금강전도라고 있습니다. 금강산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럼 여러분이 동양화를 보는 방식은 동양 정신을 이해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그 중에 핵심은 불교입니다. 어떻게 보느냐? 그림이 실경산수라고 해도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리얼하게 그리지 않습니다. 문제가 거기에 있어요. 그 그림을 본 당사자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형사신이라 그래요. 형상으로서 자기의 정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앞에 있는 모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나의 감정이 더 중요해요. 자연과 내가 교감을 이룬 거, 산수하라 그래도 산수만을 그리고 있지 않은 겁니다. 여기에 겸재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의 모든 건 예술이면 심학입니다. 심학. 마음 심자 배울 학자. 심학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겸재는 어떤 마음을 드러냈느냐? 비가 개인 뒤에 인왕산을 보면서 비 그친 다음에 인왕산의 그 기운 있게 뻗쳐져 있는 인왕산 바위의 기세를 보면서 친구가 빨리 낫기를 기원하는 그림을 그린 거죠. 옆에 보시면 오른쪽에 큰 집이 하나 있고 조그만하게 요 밑에 집이 하나 있죠. 큰 집은 겸재의 스승이었던 사면 김창흡이라는 분의 집이었어요. 안동 김씨, 아주 유명한 육창 김수황이라고 하는 영의정의 아들이었던, 창성할 창자 들어간 아들이 6명 있어요. 김창집, 김창엽, 김창흡, 김창업 이렇게 6명이 있어요. 그 중에 셋째 아들이라는 김창흡이라는 분은 진사과만 보고 벼슬을 나가지 않고 한국 이 한시의 대가입니다. 시인이에요. 그분의 제자가 겸재정선이었어요. 그리고 같이 동문수학했던 5살 많은 도반이 있는데 그분이 한국의
한시의 대가인 사천 이병현이라는 분이에요. 사천 이병현과 겸재정선은 친구로 똑같이 인왕산 밑에 살았어요. 그래서 요 밑에 집이 사천 이병현 친구의 집입니다. 그리고 겸재는 저쯤 있어요. 집이 저쪽이니까 수성동 계곡 옆에 있는 쪽에 아마 옥인동이 겸재의 집이었을 것이다. 어려서부터 같이 공부를 배우고 그림을 그리고 친구는 시를 쓰고 이렇게 했는데 친구가 병이 났어요. 그래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빨리 병에서 낫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이 그림을 그려서 친구의 회복을 기원하는 그림을 그렸던 거죠. 이게 말이죠, 뭐라고 써져 있냐면 저 옆에 신미윤월 하완이라 그랬어요. 신미년이 1751년인데 음력 5월 하순에 그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비가 많이 왔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승정원 일기를 다 찾았어요. 그때 날씨가 어땠는가 다 찾아보니까 윤 5월 1일부터 18일까지는 2, 3일간 비가 왔다가 조금 그쳤다가 비가 왔다 조금 그쳤다 하다가 그 다음 19일 정도부터 25일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장마가 왔대요. 장마가 오다가 하루 비를 딱 그치기 시작한 게 25일 날 비가 그쳤다고 나와요. 그러면 이 그림의 양상으로 봤을 때는 25일 비 그친 다음에서 하루를 넘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돼요. 그럼 저 그림을 어디서 그렸느냐? 여러분 경기고등학교 자리 옛날에 정독도서관에 가시면 경기고등학교 마당에 저 그림이 있어요. 여기서 보이는 인왕산이 저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쪽 라인, 그 다음에 그 북악산 라인에서 이쪽에서 보면 저 산이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왜 진경산수냐라고 하는 거는 진경이잖아, 참 진짜 진경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전까지 그렸던 그림 그럼 가경이냐?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중국의 산수를 많이 그렸어요. 관념산수화예요. 중국의 무릉도원 그러면 도화원기 그러면 중국의 산수를 많이 그리다가 한국의 산수를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한국의 산수를 그려도 똑같이 그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그리는 거니까. 한국의 산수를 그리되 저기 있는 바위산은 밑에서 올려다 보듯이 그리고 저기 있는 집들은 위에서 내려다 보면서 그려요. 그러면 위에 거는 올려다 보고 그리고 밑에 있는 집들은 내려다 보면서 그리면 그림을 붙여놓으면 이상한 그림이 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물 한 개를 그려놓죠. 구름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위에 음과 양을 다 맞춰놓은 겁니다. 위에는 이 산의 모습, 밑에는 집의 모습. 나타내고자 하는 모습은 뭐냐? 우리가 같이 모시고 살던 사면 선생님 집에 가서 공부했던 기억나지? 그리고 너는 여기서 살지? 나도 이 동네에서 많이 지냈는데 내가 지금 아픈데 저 비그친 인왕산 바위처럼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 겸재정선의 마음인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 사천 이병현이라는 친구는 5월 29일에 세상을 뜹니다. 그래서 저 그림을 못 봤어요. 겸재는 말이죠, 살아생전부터 복이 많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돈도 많았답니다. 부자였대요. 왜? 자기 스승이 안동김 씨 집안이 너무 좋아서 중국에 갈 때마다 그림을 자랑을 해서 중국에서도 아주 비싸게 그림이 팔렸어요. 그리고 당시에 대가라고 하는 분들이 영조 임금의 그림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대접을 잘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림 그린다고 예술가라고 가난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겸재는 자기 그림을 그려서 중요한 그림이 나오면 천금 물전이라, 천금을 주어도 물전 팔지 마라 이렇게 딱 도장을 찍어놓고 이랬답니다. 영조에서 정조로 넘어가고 이런 시대에는 우리나라 한국인들이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고 이 작품은 조선을 대표하는 작품이고 세계 그 어디 내놔도 아주 멋있는 작품입니다. 세계적인 걸작이다 말이죠. 자,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이 작품을 얘기하기 위해서 한 것만 아니단 말이죠. 제가 여러분 인왕산이에요. 인왕산. 자, 서울을 무학대사와 태조 이성계가 처음에 조선의 도읍을 정할 때 계룡산을 할 거냐 아니면은 연세대학 있는 무학 쪽을 할 거냐 경복궁 있는 지금 이 북악에 할 거냐 논란이 많았습니다. 무학대사는 인왕산을 주산으로 삼고 뒷산을 삼고 좌청룡을 북악산 청와대 뒷산으로 삼아서 이 우백호가 쭉 길게 늘어져서 남산으로 쏟았다가 한양대까지 가는 긴 우백호를 해서 앞쪽에 종로로 보면은 쭉 내려가는 라인이 홍묘까지 한 줄기 내려가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낙산이 있죠. 그 뒤에 저기 광진구에 워커힐 있는 까차산, 용마산까지 있는
겹겹이 일자문성이 쫙 있어주는 걸 안산으로 삼아서 동양을 하자 그랬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좌총령은 맏아들이니까, 맏아들이 튼튼해야, 장남이 튼튼해야, 세자가 튼튼해야 나라가 안정이 된다. 그리고 우베코가 너무 세면,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딸, 며느리가 너무 세면 나라가 힘들다. 이래가지고 무학대사가 동양으로 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도전이 뭐라 그럽니까? 북신, 논어에 나오죠? 남면한다 이게. 북극성은 남면하고 있다. 그러니까 남쪽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북악산을 중심으로 해서 남양을 하자 이렇게 됐죠.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좌총령은 낙산이 너무 낮습니다. 여러분 낙산 가보셨습니까? 해와 위에 그 낙산이 125m밖에 안 되죠. 그리고 북악산에서 멀어요. 그리고 우백호는 가깝죠. 인왕산은 가깝습니다. 인왕산은 바위산이 굉장히 힘이 좋죠. 그래서 우백호가 셉니다. 그렇게 되면 맏아들보다는 둘째, 셋째 아들, 차자들이 더 훌륭한 아들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명했던 좋았던 왕들은 세종대왕, 정조대왕 전부 다 맏아들이 아니었다 이거죠. 풍수지리학이 미신이라 그런 사람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공부해 보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조선조에 맏아들이 왕된 분 6분밖에 없었어요. 그중에 문종 일찍 승하했고, 단종이 경복궁에서 태어난 첫 아들이, 경복궁에서 태어난 첫 왕이 단종이었어요. 단종이 폐위됐어요. 그 다음에 연산군이 맏아들입니다. 숙종 임금이 가장 길게 제위에 올라 있었으나 장희빈이 등장해서 난리 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맏아들이 왕에 오른 경우가 별로 없었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경복궁이 불탔어요. 275년 동안 경복궁은 비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학대사 말대로 했었으면은 튼튼한 맏아들이 났고, 좌총령 우백호에서 우백호가 편안하게 남산부터 해서 한양대까지 갔으니 우리나라가 가난을 면했을 것이다. 왜? 한강이 청계천을 갔다가 한강이 이렇게 역류를 해서 돌아서 내 뒤로 돌아가니까 한강 물이라고 하는 것이 좋으니 조선은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었을 것이다. 무학대사가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중에 나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무학대사가 그것도 안 되니 무학대사가 하신 일이 뭐냐? 지금 여러분 인왕산이라고 하는 거는요, 고려시대 때에 있었던 산 이름이 아닙니다. 고려시대 때는 서산이라 그랬어요. 서쪽에 있는 산이라고. 서봉이라 그랬어요. 서쪽에 있는 봉우리라 그랬어요. 조선이 들어오면서 인왕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자, 여러분, 인이 예지 신이 오행의 금목수와 토와 동서남북 중이라고 하는 방위와 배대되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남대문은 숭례문입니다. 그죠? 남쪽은 예입니다. 불이에요. 동쪽은 인입니다. 인. 예, 인이고 오행으로 말하면 목입니다. 목. 그래서 여러분 동대문을 뭐라 그랬어요? 흥인지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그게 이제 퇴계 선생 글씨예요. 그게 갈지자를 하나 더 써놨어요. 흥인문이라고 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갈지자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산을 얘기할 때 현대 말로 지그재그라 그러지 옛날은 갈지자라 그래요. 산맥이 흘러가는 거를 갈지자로 봅니다. 그래서 갈지자를 산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이 약하니까 흥인지문이라고 하고, 동대문에 많은 그 동대문 보면 여러분 더 두툼하게 높게 성벽을 잘 쌓아놨잖아요. 그래서 비보를 해서 보완을 해준 거죠. 그리고 여러분 동숭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동쪽을 높여라 이름에서 비보를 한 거예요. 숭인동이 있어요. 인방을 높여라. 그래서 방위적으로 동쪽이 인을 상징하는데 산이 낮으니까 이름으로 높여주고 지형으로 보여주고 그렇게 했었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 조선의 사신사 동서남북에 있는 그 산은 북쪽에 있는 거라 해서 북악이라 그랬고, 남쪽에 있어서 남산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냥 인왕산은 서산이로 놔두면 되는데 왜 동쪽에 해당하는 인이라는 말을 써서 서쪽에 있는 산인데 왜 이게 인왕산이 됐을까요? 원래대로 하면은 의에 해당하는 거죠. 제가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 무학대사가 인왕사를 세웠어요. 태조 이성계 당시에 인왕사를 지금 서산에 세워서 여기에서 자기 제자로 하여금 기도를 시켰다. 근데 조선 왕조실록이나 이런 데 다 찾아보면 기록이 별로 남아있잖아요. 무학대사에 대한 기록은 거의 다 없앤 것 같아요. 그래서 비전을 내려오거나 아니면 흘러가는 얘기처럼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인왕사에서 무엇을 했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추측컨대 인왕경을 독송했을 것이다. 인왕경을. 한국 불교사를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시대까지 국가에서 가장 큰 행사는 연등회와 팔관회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일이 생겨났을 때 반드시 했던 것이 백고자 법회인데,
100명의 큰 스님을 모시고 큰 법회를 벌여서 나라의 국가와 안위와 국운이 융창하도록 기도를 했는데요. 그 기도를 인왕백고자라고 그랬습니다. 인왕백고자. 그러면 뭐 하느냐? 인왕경을 다 같이 독송하고 인왕경의 뜻에 따라 가지고 국가가 보호가 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인왕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왕이라는 말은 여러분 석굴암에 가시면 금강역사 있잖아요. 금강역사. 두 분이 금강역사가 있는데 그 금강역사를 인왕역사라고도 합니다. 인왕역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왕이라고 하는 뜻이 금강역사에 해당할 텐데, 그런데 이것이 인왕경을 읽으면 도대체 누가 인왕인지 약간 상징적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아주 악명으로 이름 높았던 파사익 왕에게 설해주는 겁니다. 왕에게 설해주면서 나라를 그렇게 다스리면 안 된다. 백성이 혼란하고 나라가 국가가 위태롭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왕에게 뭐를 얘기하느냐? 내호, 안으로 보호하고 외호, 밖으로 보호하는데 인왕경의 원래 이름이 인왕호국 반야바라밀경입니다. 줄여서 인왕호국경이라고도 하고요. 더 줄여서 인왕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호국, 나라를 보호하는 호국이라고 하는 말과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어서 의아하잖아요.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려면 내호, 내 마음부터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과덕 불과를 닦고 십지보살하는 십지를 닦고 관공, 공을 깨달아서 나 자신을 먼저 지키고 나 자신을 수호한 다음에 호법, 법을 지켜서 진리를 지켜서 우리 불법을 지켜서 호국, 나라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법문을 부처님이 왕에게 해주시는 내용이 인왕경입니다. 근데 이 인왕경의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깜짝 놀랄 내용들이 여기에 등장을 해요. 지금까지 법문의 문광 스님이었습니다. 오늘 못다 들려드린 법문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문광 스님 초청 미주 순회 강연회가 있습니다. 한류의 원천은 무엇인가? 한류를 만드는 한국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라는 주제로 8월 14일 일요일 뉴저지 원적사에 오셔서 법문하십니다. 달력에 8월 14일 표시해 두시고요. 문광 스님과의 참 좋은 친견 기회 가지시길 바랍니다. 문광 스님 초청 법문 문의 전화 원적사 973-546-2700이나 미주 현대불교 718-757-9949로 하시기 바랍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 법계에 올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교방송 후원업체입니다.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제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전화 212-768-9144.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업스테이트 있는 뉴욕 원각사에서는 원각사 선원장이신 인궁 스님께서 수행하고자 하시는 분들 함께 선체조와 참선 지도하고 계십니다. 원각사 선원장이신 인궁 스님과 함께 선체조와 참선 지도 받아보시길 원하시는 분 원각사 전화 845-497-222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내일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법문 들으시고 도반들과의 좋은 인연 가꾸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다음 2시간까지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